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진심을 담아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했는데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어느새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상대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는 점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그 대화는 더 이상 이해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더 강하게 말하고 누가 더 굽히지 않는지를 겨루는 전쟁터처럼 느껴집니다.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피치 강의를 찾아 듣고 말하기 책을 사서 밑줄까지 그어가며 공부해보기도 하죠. 그런데도 정작 중요한 순간엔 머릿속이 하얘지고 감정만 앞서며 상대의 말에 휘둘리거나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이런 후회가 남습니다. 아,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더 현명하게 대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쌓이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는 없을까? 상대와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으면서도 내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는 없을까?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이미 이 질문에 답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한 나라의 정치인, 시인, 장군, 심지어 젊은이들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생각을 흔들고 권력을 무너뜨리고 그 시대의 상식을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고 논쟁에서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질문. 그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열고 사고의 틀을 바꾸고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침묵과 질문만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이 질문의 기술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가장 강력한 말하기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질문으로 사람을 이끄는 힘.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고 왜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탐험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말다툼에서 이기는데 실패하는가? 우리는 대화를 할 때 흔히 논리 대 논리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 내가 더 똑똑한 말을 했어.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말싸움에서 이기면 대화를 이긴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논리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중심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뇌는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거나 모욕을 당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원래 생존을 위한 경보 장치입니다. 맹수가 다가올 때, 위험한 낯선 소리가 들릴 때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편도체는 신체적인 위협뿐 아니라 정신적인 위협, 즉 말로 받는 공격에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누군가 내 생각을 반박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을 흔들 때, 심지어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였을 뿐인데도 우리의 뇌는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논리적 사고를 멈춥니다. 대신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말을 자르고 목소리를 높이고 말을 더 날카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화의 목표는 진실이 아니라 자존심의 방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다툼은 이기는 사람보다 덜 다친 사람이 남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누가 맞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수치심을 느꼈는지, 상대의 말에 나 자신이 깎여나간 느낌이 들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령 친구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내가 감정을 섞지 않고 차분하게 반론을 제시했는데도 상대는 표정을 굳히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당신이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공격당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아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부정당하면 자기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건 상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말을 자르거나 그건 틀렸어라고 말할 때 정말로 그 말이 틀렸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기분부터 상해버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대화는 이미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기보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절대 전쟁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려는 말은 하지 않았고 대신 사람의 생각을 조금씩 스스로 흔들도록 도왔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대화의 목적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 우리는 오늘도 말다툼에서 이기기 위해
말의 기술을 익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말의 기술은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진실에 도달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의 출발점은 싸우지 않는 것,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말이 아닌 질문으로 이긴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장과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가르치지 않았고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묻는 자였고 질문으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식인을 떠올릴 때 많은 말을 하는 사람, 유식한 단어를 구사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을 적게 하고 질문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식은 오늘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방식은 단순한 질문 던지기가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을 조금씩 파고들며 그 주장의 전제와 근거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란 법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법이 정의로운가요? 만약 어떤 나라에서 부당한 법이 만들어졌다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정의일까요?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면 처음에는 단단해 보였던 말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결코 당신이 틀렸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자기 생각의 모순을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 방식의 진짜 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억지로 주입당하면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해하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는 그 진실을 깊이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교육학에서도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 가장 강력한 학습법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지혜를 전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고하는 법을 가르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가장 자주 한 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는 지식을 전시하는 대신 모든 지식의 의문을 던졌. 그 과정에서 상대가 진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질문을 던질 때 상대방은 불쾌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론 처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비난하거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태도에 오히려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차분히, 그리고 끝까지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간에 끊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었고 그 존중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답법은 단지 철학 토론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협상, 상담, 교육, 그리고 심지어 갈등 해결에까지 널리 응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은 싸움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어가 아닌 탐색, 공격이 아닌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상대를 꺾는 기술이 아니라 함께 진실에 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혹시 그 반대의 경우는 없을까요? 이 단순한 질문들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왜 이 방식이 심리학적으로도 효과적인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 놀라운 이유는 이것이 단지 철학적으로 깊을 뿐 아니라 현대 심리학적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설득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정당해도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불편하면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작용하는 심리 메커니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질문 중심의 대화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인지적 편안함. 사람의 뇌는 편안한 정보를 좋아합니다. 익숙하고 단순하며 쉽게 이해되는 정보는 뇌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개념, 복잡한 논리, 반박되는 주장 등은 뇌에게 인지적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불편해 틀렸을 거야 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도출한 결론은 아무리 복잡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남이 강요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찾아낸 답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은 바로 이 인지적 편안함을 유도합니다. 상대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뇌는 거부감 없이 그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2. 자아 방어, 자존감 방어 메커니즘.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 그건 단순한 논리 반박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논리적으로 압박할수록 상대는 더 강하게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역효과라고 합니다. 반면 소크라테스는 절대 직접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생각 흥미롭네요.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상대를 유도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고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기회를 줍니다. 자존감이 지켜졌기에 상대는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 거울 효과. 거울 효과란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외부로부터 듣거나 정리된 형태로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자기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심리 현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다시 말로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정의란 모든 법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 경우에도 그런 판단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구조화하게 만들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모순이나 허점을 스스로 보게 만듭니다. 누군가에게 그건 모순이야 라고 말하면 즉시 방어가 생기지만 스스로 그 모순을 인식했을 때는 수용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가 질문이라는 거울을 통해 보여준 것은 상대의 오류가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이었습니다. 4. 선택의 자유를 주는 설득.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진정한 힘은 상대에게 생각의 선택권을 남겨둔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강요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내가 동의하는 말이라 해도 억지로 들리면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절대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기다렸습니다. 그 질문이 자랄 수 있는 침묵의 여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은 어떤 설득보다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이 강한 이유는 그 안에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하게 했고 자아를 무너뜨리지 않았으며 진실을 말로 주입하지 않고 질문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말하기 기술의 심리학적 근거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싸우지 않고 무너뜨린 권력들. 소크라테스는 검이나 권력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도 남기지 않았고 직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묻는 자로서 그는 한 도시 전체의 권력 구조를 흔든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발상지라 불렸지만 그 내부에는 수많은 가짜 지식인과 허위 권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지혜롭다고 칭송받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말조차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시인이 나는 인간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말했을 때 소크라테스는 물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요?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엔 당당했던 시인은 질문이 반복될수록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던 개념이 사실은 단단한 지식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이나 감각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이런 대화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소크라테스를 비웃기도 했지만 점점 그가 하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식인의 허상을 무너뜨리면서도 결코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반박이 아니라 성찰을 유도했으며 설득이 아니라 깨달음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짜 위험했던 것은 그의 입이 아니라 그의 질문이었. 그의 질문은 단지 사람을 민망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민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습관을 깨뜨리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사랑했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권위가 흔들렸고 그가 광장에서 입을 열면 군중은 귀를 기울이며 질문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기득권층에게 위협이 되었습니다. 권위는 진실보다 이미지로 유지됩니다. 질문은 그 이미지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가 사람들을 타락시켰다고 고발해 신을 모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죄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법을 알려줬다는 것. 재판과 죽음. 침묵하지 않은 자의 최후.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위해 살았고 그것을 멈출 수 없다. 그리고 그는 독배를 마셨습니다. 침묵을 강요받기보다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울었고 제자들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또 하나의 질문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질문할 줄 아는 태도, 그리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시대를 넘고 사람을 넘고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당신이 믿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습니다. 그는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질문은 영원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소크라테스식 말하기 기술.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단지 철학자들의 토론 자리에만 어울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 대화, 직장에서의 회의, 연인과의 다툼, 부모와 자녀의 갈등 상황에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소크라테스식 말하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1. 지적보다 질문하라. 대부분의 말다툼은 이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틀렸어. 이 말은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방어 반응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혹시 그렇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같은 의문이라도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 대화는 전쟁이 아닌 탐색의 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요즘 젊은 애들은 예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걸 반박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느낀 일이 있었나요? 혹시 예의라는 건 세대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은 상대의 생각을 곧장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2. 용어를 정리하라. 같은 단어, 다른 의미. 말다툼의 상당수는 사실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단어의 정의 차이에서 옵니다. 성공이란 뭐야? 정의란 뭘까?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잖아. 이런 단어들은 누구나 쓰지만 그 의미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걸 그렇게 정의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간의 대화에서 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말이 나왔을 때 사랑하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맞받아치기보다 차분히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너에게 사랑은 어떤 모습이야? 내가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 질문은 관계를 지키고 싸움이 아닌 이해로 가는 다리를 놓습니다. 3. 논리적 모순은 지적하지 말고 유도하라. 상대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건 모순이잖아 라고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소크라테스처럼 유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완벽주의자야. 그래서 뭐든 제대로 못하면 안 해버려. 이럴 때 그건 그냥 핑계 아니야? 라고 비판하기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무조건 포기하는 게 완벽주의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럼 완벽하지 않은 시도는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유도된 질문은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4.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여백이다. 질문을 던진 후에는 상대가 대답할 시간을 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고 서둘러 다음 말을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던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침묵을 강요가 아닌 존중의 공간으로 만들어 그 공간 속에서 상대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질문을 던진 뒤에는 바로 반응하지 말고 짧은 침묵의 여백을 허락해 주세요. 그 침묵 속에서 대화는 더 깊어지고 신뢰는 쌓여갑니다. 마무리.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대화로 연결하라. 소크라테스식 말하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말로 상대를 꺾으려 하지 말고 질문으로 진실에 도달하라. 우리는 모두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화려한 단어나 빠른 반박이 아닙니다. 바로 진심 어린 질문입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싸우고 싶지 않다면 묻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7. 가장 강력한 말은 싸우지 않는 말. 우리는 점점 더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논리적인지를 겨루듯 말합니다. 뉴스도, SNS도, 댓글창도 소통을 위한 공간이 점점 승부의 장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묻혀갑니다. 이 대화가 정말 누군가를 이해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 말이 진짜로 사람을 바꾸고 있는가? 말이 많아질수록 말은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반대였죠. 그는 말을 적게, 그 적은 말은 수천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기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대를 꺾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조용한 목소리가 가장 멀리 간다. 그가 던진 질문 하나는 시인들의 권위를 흔들었고 정치인의 가면을 벗겼고
무관의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의 말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도달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그 말을 통해 그는 우리에게 생각하라, 의심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묻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것. 진정한 지성은 상대를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침묵 속에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격한 말 없이도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바로 겸손한 질문, 열린 마음, 그리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남겼습니다.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지식으로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향력은 모르는 것을 묻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신도 묻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준비하고 있나요? 이기기 위한 말인가요? 이해하고 연결되기 위한 말인가요? 세상을 바꾸는 말은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저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라는 조용하고 따뜻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었지만 그의 질문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 안에도 그 질문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묻는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 질문 안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여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만의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짜 대화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